2026년 1월에 경제와 기술 환경을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이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보면 그냥 개별 뉴스처럼 보이죠. 네, 무슨 미국 제조업 지표가 나왔다는 보고서도 있고 PC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기술 기사도 있고 또 하와이안 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이 점들을 쭉 이어보면 하나의 선이 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지금 미국 경제의 엔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촉발한 기술 전쟁이 우리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또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부터 확인해보죠. 네, 바로 제조업 지표입니다. 2025년 12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 PMI가요. 네, 47.9%로 나왔습니다. 이게 2025년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벌써 10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라고 하네요. 이 PMI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이제 움츠러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10개월 연속 50 미만이라는 건 제조업 현장의 한기가 그리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분석되나요? 자료를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수입 관세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조업은 이렇게 10개월째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전체 경제는 무려 68개월, 그러니까 거의 6년 가까이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 괴리감. 네, 이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지금 미국 경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진과 전체 경제 성장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제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서비스업이나 특히 AI 관련 기술 산업 같은 분야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기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릴 때나 정부가 나섰잖아요. 네, 비상시에만 개입했죠. 근데 이제는 평상시에도 특정 기업의 미래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텔이나 US 스틸 같은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요? 네, 이건 명백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아주 전략적인 행보거든요. 반도체나 핵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더 이상 해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국 내에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직접 미래의 승자를 정하고 산업 방향을 설계하는 아주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국내 정책에만 머무는 게 아니더군요. 국제관계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네, 약 150개국이 합의했던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걸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게는 면제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2021년에 맺었던 국제적인 합의를 사실상 뒤집은 결정입니다. 당연히 논란이 크죠.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요? 미국 재무부는 이걸 두고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역사적인 승리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비판이 거세겠네요. 그럼요. 조세 투명성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거대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세금 회피하는 걸 사실상 눈감아주는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입해서 특정 산업을 키우고 네. 국제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이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아주 뚜렷한 이중 전략이 보이는군요. 정확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부가 직접 특정 산업의 승자를 정하려는 움직임이라.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잖아요. 그렇죠. 마침 PC 시장에서 수십 년 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퀄컴이 인텔에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더군요. 네, 스냅드래곤 X2 플러스라는 새로운 칩을 공개했는데 사양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일단 3나노미터 최신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NPU 성능이 80TOPS에 달합니다. 80TOPS요? 네, TOPS가 1초에 1조 번 연산한다는 단위인데 이게 높을수록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사진 편집이나 실시간 번역 같은 기능들이 훨씬 매끄러워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퀄컴의 자체 테스트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멀티코어 성능에서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보다 52%나 더 뛰어나다고 밝혔어요. 52%요? 이 정도면 PC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죠. 현실의 벽이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팔린 상용 PC 시장에서 퀄컴 칩의 점유율이 1%도 채 안 돼요. 0.65%에 불과합니다. 네, 0.65%요. 기술은 그렇게 좋은데 왜 점유율은 그렇게 낮은 거죠? 그게 근본적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설계 방식의 차이요? 네, 인텔은 수십 년간 X86라는 방식으로 칩을 만들어 왔고 세상의 거의 모든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는 이 방식에 맞춰져 있거든요. 아, 호환성 문제군요. 맞습니다. 반면 퀄컴은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죠. 전력 효율은 뛰어나지만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아온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기존 강자인 인텔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럼요. 펜서 레이크라는 차세대 칩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8A라는 새로운 공정 기술인데요. 18A면 18옹스트롬, 그러니까 1.8나노미터급 기술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대만의 TSMC나 삼성에 뒤처졌던 미세 공정 기술에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인텔의 승부수인 거죠. 이게 성공하면 퀄컴이나 애플보다 더 작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CS에서 이 칩을 공개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3%나 오르기도 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오히려 현재보다 11.55%나 낮더라고요. 이 온도차는 뭘까요? 그게 바로 시장의 의구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인텔의 설계도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문제는 과연 이 새로운 18A 기술을 제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인텔이 신공정 도입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결과물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우세한 거죠. 아, 이런 치열한 칩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모든 AI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칩들이 역설적으로 자원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삼성이 올해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8억대로 작년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8억대요? 네, 이게 엄청난 램 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챗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운영하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전체 D램의 40%를 소비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와요. 40%요? 한 회사가요? 네, 이건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그럼 그 역파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기업용 메모리를 빅테크들이 싹쓸이 해가면서 정작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노트북에 들어갈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아, 그럼 제품 가격이 오르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 결과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완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 때문에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 용량을 오히려 줄이는 이른바 기술적 퇴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사양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요? 네, 특히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중저가형 모델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사들은 AI 최적화로 실제 체감 성능은 더 좋습니다라고 마케팅하겠지만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분명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와, AI 시대의 발전 비용을 소비자가 다른 방식으로 떠안게 되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이렇게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래에 베팅하고 있군요. 네, 그 베팅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흥미로운 두 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하와이안 항공의 사례부터 보죠. 알래스카 에어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앞으로 5년간 무려 6억 달러.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확실한 방식의 투자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명확합니다. 공항 라운지를 새로 짓고 낡은 비행기 객실을 최신 시설로 개조하고 공항 로비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고객 경험에 직접 투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유형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야말로 정반대의 길을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죠.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투자 회사로 변신했어요. 이 회사가 2025년 4분기에 무려 1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죠. 네, 23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새로운 회계 규정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장부상의 손실이거든요. 장부상 손실이요? 네,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사면 팔기 전까지는 그냥 구매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어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아, 하지만 새로운 시가평가 규정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분기 평가하도록 강제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만큼의 손실이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잡힌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23조 원의 손실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멈추고 위험 관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가도 작년에 48%나 폭락했다면서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 엄청난 장부상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1287개나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아니, 그런 손실을 보고도 또 샀다고요? 네. 이 회사의 CEO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데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이네요. 비평가들은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면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형의 고객 경험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항공사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디지털 자산에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건 기업, 미래를 향한 두 기업의 베팅 방식이 이보다 더 대조적일 수는 없겠죠.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미국 제조업의 어려움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즉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를 낳았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PC 시장의 경쟁 구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고요.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라는 자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기업들은 하와이안 항공처럼 검증된 유형 자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스트래티지넘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미래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특정 산업을 미래의 승자로 선택하고 막대한 세금을 지원할 때 만약 그 선택이 틀렸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분명 편리하게 만들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대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치르게 될까요? 그러네요. 항공사의 안전한 투자와 암호화폐 회사의 위험한 베팅, 그 결과는 결국 주주와 직원들에게 돌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정 기업의 편에 서고 거대 기술 기업의 필요가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의 가격과 사양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국가적, 기업적 베팅의 한가운데에서 소비자이자 시민인 당신의 이익은 과연 그들의 계산 속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